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로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769명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잠시 뒤 방역체계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14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300만 원씩 추가 지원하고 병상과 먹는 치료제를 추가 확보할 것이라며 오는 2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서울 발전 공약을 발표하는 등 수도권 공약에 집중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천안과 대전 등 충청 지역을 방문해 중원 민심 잡기에 주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불교계를 봉이 김선달에 빗댄 정청래 의원을 둘러싼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오후 전국 승려대회에 참석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윤핵관을 앞세워 자신을 구태 정치인으로 몰았다며 캠프 참여 무산을 공식화했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일시 중단하고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고 수습본부는 다음 주 초부터 건물 상층부에서 실종자 정밀 수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총괄하다 이른바 쪼개기 회식 논란을 빚었던 부장검사가 검찰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퇴를 했습니다. 유경필 부장검사는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구속 직후 방역 지침을 어기고 쪼개기 회식을 진행했고 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수사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0명대 후반을 기록하면서 7,000명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이 현재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자세한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769명으로 7,000명 선에 근접했습니다. 어제보다 166명 늘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3,056명, 2주 전과 비교하면 2,637명 많습니다. 국내 지역 발생이 6,482명, 해외 유입이 287명입니다. 해외 유입은 24일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31명으로 이틀 연속 500명 아래로 내려왔고 사망자는 21명 늘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0%대 초반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22.3%, 전국은 21.9%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국내 우세종화에 대비한 정부의 방역체계 개편안이 잠시 뒤에 발표되지 않습니까? 일단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이 확대된다고요? 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이 현재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또 현재 재택치료자와 생활치료센터에만 공급했던 것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감염병 전담병원까지 확대됩니다. 김부겸 총리는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미크론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의료 대응체계에 몇 가지 변화를 시도하겠다며 개편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스스로 진단검사가 가능한 신속 항원검사 방식을 선별 진료소에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럴 경우 기존 PCR 검사는 고위험군만을 대상으로 하게 돼 검사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오미크론이 급증하고 있는 몇 개 지역을 대상으로 동네 병원과 의원 중심의 검사 치료 체계 전환 모델을 우선 적용한다면서 그 결과를 보면서 전국으로 확대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방역 지침을 위반한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가 받는 행정처분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1차 위반 시 바로 열흘간 운영 중단 행정처분을 부과했던 것도 최초 위반일 경우에는 경고 조치로 완화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와이튼 최명신입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재택치료 급증에 대비해서 동네 의원이 환자를 밀착 관리할 수 있는 모델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정부는 동네 병의원 중심의 치료체계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데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 구로구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병원에서 오늘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를 관리한다는 건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 병원은 서울 시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정형외과, 내과 의원입니다. 어젯밤 늦게 코로나19 환자를 배정받아 관리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부터 오전, 오후 두 번에 나눠 코로나19 환자와 그 동거인을 유선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혈압, 체온, 그리고 이 산소 포화도 등을 측정을 해서 그거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차트를 보고 오전, 오후 두 번 연락을 하고, 만약에 중증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는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환자 이송을 하든가. 병원은 전용 휴대전화를 미리 준비해 증상 악화에 상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확진자 관리에 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이곳 병원과 같은 동네 의원이 재택 환자를 밀착 관리하는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구로구, 서초구 등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서울의료원, 성심병원 등 응급실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재택 환자를 24시간 관리해왔습니다. 동네 병원이라 불리는 의원급 병원은 야간은 운영하지 않는다는 점이 코로나19 환자 관리에 걸림돌로 작용했는데요. 서울시는 병원이 돌아가면서 24시간 당직을 서거나 야간에는 재택치료지원센터가 환자 모니터링을 하는 두 가지 모델을 방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이곳 병원은 밤 10시까지 확진자를 관리한 뒤 야간에는 재택치료지원센터가 환자 모니터링을 맡을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를 통해 의원급 병원은 경증 환자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병원급은 중환자 치료에 집중하도록 해 의료 부담을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가 7,000명에 달하면 방역체계 전환이 본격화하면서 동네 병원 등이 1차 대응 의료기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지역사회에선 인력이나 의료 자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미크론 대응 단계에 대한 방역당국의 현장 지침 역시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구로구 병원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호남 등 남부 지역에선 이미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역 간 이동이 많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방역 당국의 긴장감이 높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네, 전주 화산체육관 선별진료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전북 지역 코로나19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보이는 것처럼 이곳 선별진료소에도 진단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전북 지역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는 165명이었습니다. 최근 며칠 새 계속해서 100명대 규모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대학가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전주의 한 대학에서는 외국인 연수생과 유학생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첫 환자가 나왔는데 어제까지 누적 환자가 71명입니다. 방역당국은 확산 속도를 고려해 오미크론 관련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완주의 한 대학 운동부에서는 동계훈련으로 코로나19가 확산했습니다. 현재까지 109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 익산의 한 정육업체와 김제 가족 모임 등 집단 감염 사례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네, 광주 전남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광주와 전남의 경우 오미크론 검출률이 80%에 달할 만큼 이곳 광주 전남에서는 오미크론이 이미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제는 신규 환자 437명이 추가됐습니다. 광주 동구 요양병원 관련 환자는 27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병원은 현재 동일 집단 격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도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환자 수가 234명을 기록하며 이틀 연속 1일 확진자 수 기록을 바꿨습니다. 집단 감염이 확인된 충북 진천의 한 콘크리트 업체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환자도 나왔습니다. 어제 오후 4시 기준 내 외국인 포함 모두 80명이 확진됐는데요. 이 중 10명의 검체를 분석했더니 8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비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섭게 이어지자 방역당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귀성과 귀향을 자제해달라며 가능한 부모님이 3차 접종을 완료한 때에만
짧은 기간 방문해달라고 권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주 화산체육관 선별진료소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최근 2주 동안 결근자가 88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각 20일 미국 인구조사국 통계를 인용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인구조사국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거의 2주 동안 코로나 확진 등의 사유로 880만 명이 결근했다고 집계했습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교사가 부족해지면서 일부 주가 대체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주 방위군의 도움을 요청하는 등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각 20일 보도했습니다. 미셸 루한 그리시엄 뉴멕시코 주지사는 19일 주 방위군 요원과 주 공무원들에게 빈 대체 교사 자리를 메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잠시 뒤에 시작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총괄팀장이 배석하였으며 김홍남, 윤남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예, 중대본 제1통제관 이길입니다. 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미크론의 의료 대응 전략과 관련해 세 가지를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미크론 우세 지역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 전환 계획입니다. 둘째는 먹는 치료제 개선 방안과 셋째는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미크론 우세 지역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의 검사 및 치료체계 이행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전환할 것에 대비해서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치료 병상은 하루 1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1월 말까지 6,944병상을 추가로 확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미크론 정상 및 무증상 확진을 대상으로 재택 치료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위험성이 있는 고령층과 기전자들 등 집중 배정하는 등 기능을 보다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다시 6,000명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설 연휴를 포함한 1, 2주의 기간 동안 오미크론은 델타를 대체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8, 90%까지는 전환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 수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의 보건소 인력과 의료 자원을 투입하는 현재와 검사 의료 체계로는 방역 대응에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전파력이 2~3배가 빠릅니다. 그럼에 따라서 대규모의 확진자 증가가 예상되지만 위중증은 다행히도 델타보다 낮은 특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위험군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미크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방역과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전체 확진자 규모를 통제하기보다 한편 통제와 관리보다는 고위험군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필요하겠습니다. 이에 광주와 전남, 평택, 안성 등 현재 오미크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호흡기 전달은 클리닉이라든지 여러 선별 검사들 대상으로 검사 및 치료 체계를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방향은 기존의 PCR 검사와 선별 진료소는 고위험군에 집중하고 고위험군 이외의 대상에 대해서는 PCR 검사 이외에 자가검사 키트가 활용되고 지역 호흡기 전담 클리닉의 역할도 보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단검사의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진료와 검사와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밀접 접촉자, 또 의사가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한 경우나 60세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선별 진료소에서 바로 PCR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 같은 경우에는 선별 진료소에 방문하시게 되면 자가검사 키트가 제공이 됩니다. 자가검사 키트 시험한 결과 양성이 되면 바로 선별 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증상이 있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방문한 경우에는 의사 진료 후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이 결과 양성일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서 바로 PCR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검사료는 무료입니다. 다만 진찰료에 해당되는 본인 부담금 5,000원에 대해서는 지불하셔야 되겠습니다.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음성 확인서는 이제 PCR 검사 음성 확인서 대신 자가검사 키트 또는 신속 항원 검사로 대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24시간으로 단축이 됩니다. 선별검사소 관리자 감독하에 실시한 자가검사 키트 또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의사가 진찰한 후에 실시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의 결과 음성인 경우에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진료를 위해 동네 의료기관을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습니다. 광주에 23개, 전남에 15개, 평택에 2개, 안성에 3개, 총 43개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진찰과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주로 고위험군 이해 대상자들에 대한 검사와 진료 기능을 맡게 되고 계속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정적으로 인정되던 코로나 신속항원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를 오미크론 우세 지역 4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호흡기 전담기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확진자의 격리 관리를 부담을 보다 완화하기 위해 전국에 예방접종을 완료한 중증 환자를 제외한 환자의 관리기간을 현재는 10일이 되겠습니다. 7일로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확진자 중에서 아직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3일 정도로 자율적으로 격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검사 치료 체계를 오미크론 우세 지역에 대해 한번 정의해 보고 운영 현안과 국민 의료계 의견, 확진자 등 방역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적용 지역에서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국민들께서는 다소 불편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전환임을 양해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먹는 치료제 투약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국내에 들어온 먹는 치료제는 1월 20일 어제까지 총 109명에게 투약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도입 초기입니다. 65세 이상 확진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투약 건수가 다소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필요한 대상자에게 보다 빠짐없이 먹는 치료제가 투약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투약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투약 대상 연령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와 재택 치료자에 한해서 처방하였습니다만서도 앞으로는 요양병원과 노인 요양시설에서도 투약이 가능하도록 1월 말부터 가능하도록 하고 1월 말부터는 간병 전담병원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령 기준도 현행은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1월 22일부터는 60세 이상으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280개의 담당 약국을 1월 말까지는 460개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먹는 치료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산 시스템은 의료진이 환자 건강 이력과 건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미 구축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 중에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의료진분들께서는 치료제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 빠르게 또 안전하게 투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처방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입국 강화 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27일부터 격리 면제자 관리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격리 면제 발급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서 거기에서만 격리 면제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할 것입니다. 격리 면제소의 유효기간도 발급 기준 현재는 1개월 기준입니다. 14일로 단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귀국 후에는 3일간의 재택근무를 강력하게 권고를 드립니다. 또한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격리 면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2회 PCR 검사에 더해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한 검사도 1월 24일부터는 추가적으로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정기편 항공편의 경우 교민 수송 등 필수적으로만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엄격하게 심사를 통해 축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오미크론의 해외 입상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추가 조치도 아울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한 방역체계 전반을 차근차근 전환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의 재택치료 기준을 확대하고 있고 먹는 치료 대상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진단검사 체계를 변화시키고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호흡기 전원 교린 역할을 보다 확대하는 단계도 아울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중증 환자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께 다소 불편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방역체계 전환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관심, 자율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계 전환의 불가피성을 이해해 주기 바라며 스스로의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대책 노력도 함께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내용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미크론 우세종 전환에 대비해서 의료 대응을 강화하겠다라는 정부의 방침 설명이 있었습니다. 오미크론 환자에 대해서 재택치료를 전면 실시하고 통제와 관리보다는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 진단 그리고 치료에 집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또 먹는 치료제 관련된 언급도 있었습니다.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을 확대하고 투약 대상 연령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브리핑은 YTN2 채널을 통해서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11일째, 수색의 가장 큰 장애가 된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 수색과 구조 작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 몇 시부터 시작됐습니까? 네, 3시간쯤 전인 아침 8시부터 해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아직까지는 밖에서 보기에 큰 변화는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판력화를 하는 붕대가 세워져 있었는데 수평으로 눕혀진 정도가 차이입니다. 또 크레인에서 연결된 바구니, 이른바 바스켓이 해체할 타워 크레인에 접근해 작업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타워 크레인이 해체하는 도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작업을 진행한 건데요. 작업에는 현대산업개발이 공수해온 이동식 크레인 2대와 붕괴 사고 현장에 다른 타워 크레인 1대가 투입됐습니다. 고정 작업이 끝나면 본격적인 해체 작업은 오후부터 이뤄질 예정입니다. 해체 작업은 돌발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오늘 오후 6시까지는 모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무게추를 먼저 분리하고 이어 팔 역할을 하는 붕대, 또 조종실까지 순차적으로 해체합니다. 해체에 앞서 광주광역시는 작업 반경 79m 이내에 대피령을 내리고 주민과 취재진 등의 출입을 모두 통제했습니다. 네, 실종자 수색 작업은 오늘 하루 중단되죠? 네, 타워 크레인을 분리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진동이나 충격 때문에 콘크리트 잔해물이 떨어지거나 또 추가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오늘로 사고 열 하루째인데요. 여전히 연락이 끊긴 5명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타워 크레인 해체가 마무리되면 주말 사이에 외벽 보강 작업이 추가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안정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수색은 이르면 다음 주에나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어제 피해자 가족들이 대표단을 꾸려서 붕괴 현장에 진입했었는데요. 현장 상황이 워낙 위험해 가족들도 현실적으로 수색이 쉽지 않다는 사실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총괄하다가 이른바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사실상 경질됐던 부장검사가 검찰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유경필 경제범죄 형사부장은 오늘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이제 정든 검찰을 떠나려고 한다면서 최근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큰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자책과 반성을 했고 오롯이 저의 책임이라면서 다만 사직 이후 특정 로펌에 취업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를 발탁하기 위한 대검 검사급 외부 공모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어제 김호수 검찰총장과 긴급 만찬 회동을 갖고 공모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대검찰청의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초동 수사 방안과 양형 인자 발굴, 법리 연구 개발 등을 맡겨서 검찰총장이 자문기구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따라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을 추가로 제재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중국과 러시아의 저지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의 유엔 대사들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추가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 추가 대북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국방과학원 소속 인물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 미국 재무부가 이들에 대한 독자 제재를 한 데 이은 추가 조치 차원입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반대가 없다면 자동으로 확정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보류를 요청했고 이어 러시아도 동참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제재안은 6개월간 보류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여 사실상 무산 절차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등 서방 8개국은 이와 관련해 북한의 최근 도발을 규탄하면서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다시 촉구했습니다. It is extremely important that member states take the necessary steps to implement the sanctions in their jurisdictions or risk providing a blank check for the DPRK regime to advance a weapons program. 우리 시각 오늘 새벽 열린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서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안보리 차원의 공식 성명 등은 채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이처럼 갈등이 격화하는 미국과 중국이 북한 비핵화 해법을 놓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각자 갈 길을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현지 시각 20일 화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추진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YTN 정수입니다. 정부의 북핵 수석 대표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 검토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서 어제 미국, 중국과 연쇄 전화 협의를 갖고 안정적인 정세 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노 본부장이 어제 오후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 류샤오밍 중국 정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각각 전화 협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측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는 오직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만 진전이 가능하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 본부장은 어제 오후 중국 측 류 대표와 별도로 전화 협의를 갖고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해결의 시급성 그리고 이 사안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조속한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 측의 건설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설 연휴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오자 여야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더욱 바빠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부터 메타버스를 타고 수도권을 누비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박 2일 일정으로 충청권 순회에 나섭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이재명 후보의 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한 매주 타는 민생버스, 오늘 행선지는 수도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른바 메타버스를 타고 오늘은 서울과 경기권을 누빕니다. 유튜브를 통해 출발 인사를 한 뒤 먼저 은평구의 한옥마을을 찾는데 이 자리에서 서울을 글로벌 경제와 문화의 수도로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연남동 경의선 숲길을 걸으며 청년들과 스킨십도 나누고요.
국내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 경영자들을 만나 업계 의견도 듣고 산업 활성화 방안도 논의합니다. 민주당에선 불교계를 봉이 김선달에 빗대 갈등을 빚어온 정청래 의원을 둘러싸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교계의 정 의원 출당 요구는 물론 정 의원이 이재명 핵심 관계자 이른바 이핵관이 찾아와 탈당을 요구했다고 공개하며 내홍 조짐도 이뤘습니다. 일단 성남 불심을 달래기 위해서 당 지도부가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오늘 오후 2시 서울 조계사에서 열리는 전국 승려대회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전국 승려 5천여 명이 몰릴 거로 예상되는데요. 송영기 대표와 정청래 의원도 직접 찾아가 사과를 한다고 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틀에 걸친 충청권 순회 일정에 나섰죠. 첫 방문지는 어디입니까? 네, 오늘은 천안과 대전입니다. 윤 후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충청을 찾았는데요. 설 연휴를 앞두고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중원 민심을 다잡겠다는 각오입니다. 조금 전에 오전 10시 반 천안의 유관순 열사 기념관에 참배를 했고 지금은 충남 선대위 결의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후 대전으로 가서 대전 선대위 행사, 지역 언론인 간담회, 중앙시장 방문 일정 등을 진행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선 홍준표 의원의 재보궐선거 전략공천 논란을 기점으로 원팀 구상이 사실상 좌초된 분위기입니다. 윤 후보 측이 홍 의원의 제안 내용을 밝히자 홍 의원은 방자하다며 맞받아치면서 냉기류가 흘렀었는데 결국 오늘 아침 SNS를 통해 캠프 참여가 무산됐다며 홍 의원 스스로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모처럼 좋은 분위기에서 합의된 게 무산돼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이른바 윤핵관을 앞세워 자신을 구태 정치인으로 모는 게 참 가증스럽다고 격앙된 표현까지 썼는데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원팀 봉합 가능성은 희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른 후보들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삼성 반도체 현장을 찾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삼성전자 반도체 본사인 경기 화성 캠퍼스를 찾았습니다. 안 후보 이번 대선 1호 공약으로 2등이 넘볼 수 없는 초격차 기술 확보를 거듭 강조해 왔는데요. 오늘은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생산 라인 곳곳을 살피고 반도체 산업 지원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늘 따로 공식 일정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설 연휴를 앞두고 선거 전략 구상에 주력한다는 계획인데 칩거에서 돌아온 뒤 존재감 띄우기에 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사태에 반발해 정의당을 탈당했던 진중권 전 교수가 자신은 심상정으로 가겠다며 2년 만에 복당 의사를 밝혀 주목됩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조금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향해 1대1 또는 다자간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면서 정치적 계산이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당장 만나자고 했는데 앞서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토론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김동연 후보도 발을 맞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SH 영구 임대주택에서 물난리가 나 주민들이 보름 넘게 추위에 떨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주민들이 강하게 항의하자 20여일 만에 수리가 시작됐는데 반복되는 임대주택 하자 보수 부실 문제에 대한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제보는 Y 김철희 기자입니다. 서울 개포동 SH 영구임대주택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는 1급 장애인 오태수 씨. 두 다리가 불편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데 지난 연말 집에서 갑자기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보일러 배관에 문제가 생긴 건데 오시집은 물론 아랫집까지 물바다가 됐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온수 밸브를 잠근 오 씨는 영하 15도를 넘나드는 한파 속에도 전기장판 하나의 의지에 지내야 했습니다. 영하 10도가 넘어가는 이 추운 겨울에 거의 한 달을 냉방에 있다는 게 생각이 끔찍하잖아요. 오 씨는 고장 직후 수리를 요청했지만 관리사무소와 SH 모두 당장 사람을 보낼 수 없다며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아래층 주민과 함께 수차례 찾아가 호소한 끝에 수리기사가 온 건 20일이 지나서였습니다. 대기자가 많아서 30몇 명이 있어서 안 된다. 이 엄동설안에 이렇게 추운데 이거는 저기 빨리 해주고 대기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오 씨 위층 집에서 물이 샜을 때도 한 달 넘게 기다려서야 수리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층에서 방바닥이 누수 사고가 나서 우리 천장에서 물이 막 쏟아졌어요. 그 기간이 한 달이 넘게 걸렸어요. 관리 책임이 있는 SH는 큰 문제가 없다고 잡아뗐습니다. 보수업체를 통해서 신속히 공사를 해오고 있는데요. 위아래 층간 그 공사 일정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가 조금 빈번하고요. 하지만 아파트 관리업체들 얘기는 다릅니다. 입주자 과실이 아닌 경우 15일 안에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문제를 알려도 SH와 하자 보수를 맡은 하청업체까지 거쳐야 수리가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하려고 하지만 쉽게 말해서 스케줄이 그러니까 어떤 하자 보수가 이렇게 원인이 바로 발견이 안 되고 하다 보면 이렇게 딜레이 될 수가 있잖아요. 딱 지키진 못하고. 전문가들은 앞으로 SH 임대주택 노후화가 빨라지면 어려움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SH에 접수되는 임대주택 시설 보수 신청은 지난 2018년 2만 건 정도에서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앞으로 심해질 거거든요. 영구임대주택이 거의 이제 30년들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야 돼요. 관련 절차를 개선하려면 SH가 내부에 하자 보수 전담 조직을 만들거나 외부 관리공단을 설립하는 식으로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인력 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리공단처럼 전문적으로 더 근본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건설 중심에서 유지보수 중심으로 바꾸고 실생활 위주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숙명여고 답안 유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출신 자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이들이 시험 업무 방해를 넘어 공정한 경쟁 기회를 훼손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숙명여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5차례에 걸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500여 채를 사들이고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세 모녀가 검찰로 보내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57살 김모 씨와 두 딸을 사기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매입하고 50여 명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5살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아기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흉기로 상해한 뒤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범행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금융경제 움직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건영 신한은행 WM그룹 부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중국 금리 소식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대출 우대 금리를 잇따라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중국의 기준금리를 내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출 우대 금리라고 하는 건 대출을 받을 사람들 중에서 그런 기관들 중에서 가장 우량한 기관에 대한 적용되는 금리거든요. 네. 요걸 낮춰주게 되면은 그것보다 조금 이제 신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기관들한테도 금리가 전체적으로 낮아지니까요. 이렇게 진행을 한 거고 이게 이제 지난 해죠 이제 네. 한 해가 지났으니까 지난 12월 달에도 한 차례 인하를 했는데 그렇죠. 그때는 0.05%를 인하했어요. 근데 이번엔 0.01%를 인하했거든요. 그러니까 인하의 폭이 조금 더 커졌다라는 게 있고요. 이 대출 우대 금리가 1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1년짜리는 인하를 했는데 5년짜리는 그냥 동결을 했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5년짜리 대출 우대 금리는 장기 모기지 금리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는 부양해야 될 것 같은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건 경계감이 생기니까 중국 당국에서도 12월 달에는 5년짜리는 동결을 하고 1년짜리는 인하를 했는데 이번에는 1년짜리 인하폭을 0.05에서 0.1까지 조금 더 늘리고 이번에는 5년짜리도 인하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거냐면
이게 중국 경제 같은 경우도 춘절이라는 게 있죠. 예. 이때는 현금 수요가 늘어나게 돼요. 경기가 다소 둔화되는 국면에서 현금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춘절을 앞두고 일정 수준은 자금을 갖다가 공급해주는 이런 정책을 쓰려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게 부동산 시장에 좀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온기를 불어넣는다기보다는요,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이제 무너지는 걸 갖다 제한하기 위한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예. 그것들보다는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경기하고 연동이 돼 있는 5년짜리는 0.05%, 그 다음에 실물 경기에 기업 경기에 영향을 주는 1년짜리는 0.1%를 인하했죠. 그러니까 그 비대칭적으로 인하한 겁니다. 어느 한쪽에 더 많이 해줬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는 무게감을 조금 더 기업 경기를 갖다 살리는 쪽에 이쪽에 좀 두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각국의 기준금리 변동 추이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뭐 주요 국가들 기준금리 변동 추이입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는 지금 뭐 앞으로 인상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고,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좀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자잖아요. 네, 그렇죠. 이자를 낮출 테니까 은행에 돈 쌓아두지 말고 투자도 하고 돈 저축하지 말고 소비도 좀 열심히 해라. 이런 어떻게 보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국 경기가 냉각될 우려가 있다. 이게 좀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중국 당국에서도요, 결국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관용 원칙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억제책을 쓰고 있거든요. 이거하고 이제 지난해에도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계속해서 빅테크들이라든지 대기업에 대한 규제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도 얼마 전에 중국의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5%를 하회하는 4% 정도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 중국의 소비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은 쌍순환이라고 해가지고요, 수출뿐만 아니라 이제 내수로도 성장을 하겠다라고 천명을 했는데 소비 경기의 둔화세가 빠르니까 부동산 경기의 둔화세도 빠르고,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관용을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경기 둔화가 생각보다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춘절에 자금 수요까지 생기게 되면 실물 경기의 둔화세가 빨라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은 경기가 뜨거워서 금리를 인상하는데 중국은 오히려 이제 역주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인하를 하는 경기 둔화를 걱정하면서 이제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경기가 이제 급속히 얼어붙는 그 이유들, 배경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더해서 또 베이징 올림픽 무관중 방식이 채택이 됐잖아요.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베이징 올림픽 자체를 갖다 이제 동계 올림픽을 좀 뭐랄까요, 큰 이슈가 없이 코로나라는 이슈하고 연관되지 않게 조용히 이제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요게 이제 첫 번째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것 자체로서도 생각했었던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었지만 이게 이제 생각보다는 좀 덜 할 수 있다라는 점들이 경기 부양에 대한 니즈를 좀 더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중국 경기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그 하락 국면이 지금 보이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은 또 최대 교육국 가운데 하나이고 주요 수출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에서 이렇게 경기가 냉각되면 다른 나라 물건을 사들이는 그런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우리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의존도를 보면은 중국이 1위고 미국이 2위거든요.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25% 가까이 차지합니다. 4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수출을 한다는 건 중국의 소비에 수출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수출에도 아무래도 타격을 주게 되겠죠. 최근에 보시면 지난해 이제 9월, 10월에 홍다 사태가 터진 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소비 경기하고도 좀 맞물려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의 소비 경기 둔화의 우려가 커지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환율이 조금 더 오르는, 원화가 조금 더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개방 경제 형태의 그런 국가인 거잖아요. 특히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결국에 수출에 대한 성장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중국에서는 홍다 사태하고 긴축, 그다음에 무관용 원칙 때문에 중국의 소비가 둔화가 되고, 이제 뒤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미국 연준 같은 경우도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뜨거웠던 미국의 소비를 다소 이제 주춤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수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GDP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뭐 수출뿐만 아니라 뭐 대출금리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뭐 장바구니 물가 이런 데까지 영향을 좀 크게 미치게 될까요?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겠지만은요. 결국에는 물가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 경기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수입에 대한 의존도도 높습니다. 특히 에너지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에너지를 수입할 때는 달러 표시로 되어 있는 원유를 수입합니다. 네. 이게 달러가 원달러 환율하고도 연관이 되겠죠. 최근에 환율이 올라간 것들이 이제 물가에 영향을 준 면이 크고요. 수요가 다소 둔화돼서 물가가 하락 압력을 받더라도 계속해서 수입 물가가 높아지게 되면은 물가 상승세는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물가 얘기를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미국 얘기를 먼저 네. 하고 국내 사정을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중국과 달리 미국은 계속 금리 올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있습니다. FOMC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결정을 할 텐데 1월 달에는 일단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요 관전 포인트는 3가지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첫 번째는 테이퍼링입니다. 3월 달에 테이퍼링이 끝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7%까지 나왔는데 이게 4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걸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 거죠. 이러면 연준이 더 빨리 움직이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면서 시장에 그런 우려가 생기면서 테이퍼링이 1월에도 끝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게 연준에서 오피셜리 얘기한 건 아니지만 다소 부담감을 준다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번에 금리를 인상할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3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3월 이후에 몇 차례 연내 인상할 것인가가 포인트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이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같은 데서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이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세 번째는 지난번에 나와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양적 긴축이라는 금리 말고 다른 툴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는 주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이드라인 나올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구체적인 신호를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장에서는요. 연내 4차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3, 6, 9, 12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건 4차례보다 더 인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힌트? 이런 거를 찾아내려고 할 텐데요. 현재까지는 금융시장의 움직임하고 상당히 연동되는 면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도 기자회견 자체에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것들보다는 이 연준 의장들이 표현을 할 때 되게 두루뭉실하면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내용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게 이제 그렇게 좀 애매하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번에는 이제 그런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중국은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를 좀 낮추는 모습이고 반면에 미국은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를 높이고 있다. 이 거대 빅2 국가에 대해서 흐름을 알아봤고 이제 또 궁금한 거는 우리나라 영향은 어떨지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선제적으로 올려야 되는 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그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의 금리가 올라갔을 경우에 달러로 투자를 하고 싶지 상대적으로 신흥국인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금리 차가 줄어들면 자본이 유출될 우려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일단 그 이번에 그 금통위에서 한국은행 총재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얘기했냐면 미국은 아직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고 3월부터 금리 인상에 들어갈 걸로 현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고요. 지난해. 그리고 11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했고 이제 지난주에 1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연속으로 2차례 금리 인상을 한 게 2007년 이후에는 처음이거든요. 그럼 이미 3차례 금리 인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행 총재의 총평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이미 3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서 여유라기보다는 약간의 룸은 좀 확보를 해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10년짜리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더 높은 편이고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2015년도, 16년도에는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되는데 우리는 금리를 낮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금리하고 역전이 된 적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자본 유출이 현실화됐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201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도 외환 보유고가 많이 쌓이면서 약간은 선진형 구도로 전환이 됐죠. 그러면서 단기적인 장단기 금리 차, 이제 미국과의 금리 차 역전, 요것 때문에 자본 유출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적은 편이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볼 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만약 빨라진다면 뭐 이제 다소 과도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연내 7차례도 올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됐었을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금리 대출 받으신 분들은 특히 자금 관리 잘 하셔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셨던 것 같고 또 추가로 좀 궁금한 게 이렇게 금리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이라고 평가받는 주식시장에서는 자금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금리 인상이 결국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한다 이런 분석도 많던데 원론적으로 그 말이 맞습니까? 네, 이제 그 원론적으로는 맞는데요.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거는 두 가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결국에는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하니까 빌릴 때의 금리인 비용이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근데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할 때 만약에 빌리는 비용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만약에 성장이 나와가지고 주식에서 배당으로 얻는 소득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네. 이런 경우에는 주식이 잘 버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리만 바라볼 게 아니라 성장도 함께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경기 둔화, 한국 경기 둔화에다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혹시라도 아직은 탄탄한 미국 경기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장이 둔화되는데 금리가 올라오는 것들 여기에 대한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관심 가지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최근 이 주식시장에서 이런 그 주가 흐름과 더불어서 그 상장과 관련해서 이른바 물적 분할에 대한 그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 회사가 자회사를 신규로 상장하면서 기존 모 회사 주주와 상관없이 그 상장하는 방식을 놓고도 좀 많은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던데 김 부장님께서는 원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좀 가이드라인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향후에는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어떤 규정이라든지,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면 나타나는 이런 물적 분할들이 과거에는 전례를 찾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규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 하나하나 다 잡혀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런 문제점들이 부각됐을 때는 하나하나 좀 메워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지금 뭐 탕수육이 맛있어 보여가지고 탕수육과 짜장면 세트를 함께 주문을 했는데 정작 집에 온 거 보니까 탕수육은 빠지고 짜장면만 온 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러니까 향후에는요. 그러니까 ESG 같은 경우가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ESG 맨 끝이 거버넌스입니다. 이 거버넌스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주주들이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주주에 대한 밸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될 겁니다. 최근과 같은 물적 분할 이슈들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리고 ESG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재평가를 받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정도 말씀을 좀 전해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미중 관세 얘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갈등에는 좀 강경책을 이어나간다는 뜻을 밝혔는데 대중 관세 철폐 여부가 불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대중 전략이 좀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 좀 가장 고심을 하고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애매한 부분이 이런 거죠. 중국을 바라봤었을 때는 어떤 패권 전쟁의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면 안 되는데 중국의 관세를 철폐하게 됐었을 때는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을 다소나마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리를 올려가지고 물가를 잡게 되면은 성장도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관세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면서 물가를 낮춰주게 되면은 굳이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대중 전략에서 이제 지지율을 얻는 것도 필요하지만 물가 상승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웨이트를 둬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다소 갈팡질팡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고심에 차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불확실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는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건영 신한은행 WM그룹 부부장과 국제금융과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닷새간 이어진 강추위에 오늘 아침도 많이 추우셨죠. 오늘 낮부터는 서울 낮 기온이 영상 4도까지 오르며 추위가 한층 누그러지겠습니다. 주말에도 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풀리자마자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데요. 오늘 경기와 충청, 전북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영남 지역은 대기가 여전히 건조합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3도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4도, 청주 5도, 광주와 대구 8도가 예상됩니다. 주말 밤에는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조금 날리겠고 휴일에는 제주도와 동해안, 남해안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 앤 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